이정엽 변호사라고 합니다. 첫날부터 조금 늦었네요. 한 5분 정도 늦었네. 앞으로는 제가 오늘같이 이렇게 특별히 늦지만 않으면 되도록이면은 9시 반에서 한 2, 3분 전에 들어와서 책 꺼내고 뭐 어쩌고 딱 해서 9시 반 딱 되면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늦은 거예요. 제가 원래는 한 5분 정도 늦게 왔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강의를 제가 다른 학원, 그러니까 상법 말고 형법을 그때 했었는데, 그때 시간에 딱 맞춰 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강의 시간에. 그래갖고 시간 딱 되니까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늦게 왔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미리 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 올게요. 오늘은 좀 늦었어요. 미안해요. 자, 우리 상법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본 강의예요. 근데 저는 원래 기본 강의를 되게 중요시하는 편인데 앞으로 기본 강의의 중요성은 더 강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발표가 났죠. 상법은 선택형이 빠진다고. 선택형이 빠지면은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까요? 제가 보기엔 늘어날 것 같아. 부담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상법은 이 사례형이 있고요, 선택형이 있고 기록형이 있는데, 우리 상법은 여기서는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물론 출제가 되긴 됐어. 작년 같은 경우에 출제가 됐었죠. 상당한 비중으로 출제가 됐죠. 근데 대부분은 출제가 안 돼요. 대부분 이제 여기하고 여기에서만 출제가 돼요. 그런데 출제되는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거의 명확하게. 그래서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것들은 상법에서 이제 특 A급으로 찍히는 테마들 있죠. 그런 거에서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됐어요. 물론 특 A급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그냥 A급, B급 정도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특 A, A, B 뭐 이 정도. 그래서 학생들이 민법 공부하다 이제 바빠갖고 상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사례형만 공부를 하면 됐어요. 요 주제만 공부를 하면 됐다고. 그럼 여기에서 배점, 이게 한 100점 정도 되죠. 상법 여기서 선택형 중에서 70문제 중에 20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점으로 따지면은 뭐 한 5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요 특A급만 공부를 하면 요 100점짜리 대비가 됐고, 그리고 50점짜리에서도 여기 특A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대비가 됐어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요것도 조금 공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요것만 공부하면 됐어. 요것만. 그래 어느 정도 대비가 다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요. 작년에 선택형 이제 빠진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 올해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사례형에서 특 A급이 안 나왔어. 아예 그냥 A급하고 B급만 갖고 구성이 됐어요. 요 올해 문제 보시면은 예년 문제에서 선택형에서만 계속 나오던 것들을 갖고 사례형을 다 출제를 한 거예요. 선택형은 물론 이제 뭐 기존에 나오던 비슷하게 나왔죠. 요게 선택형이 빠졌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연이었는지 그건 몰라.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기존의 사례형에서 이게 너무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건 뭐 회사법은 이것만 하면 돼,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거든. 뭐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 상법도 좀 학생들이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냥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특 A급만 공부해 갖고는 좀 부족해요. 요거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선택형이 앞으로 빠지더라도 마찬가지야. 물론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년에는 선택형이 빠지지 않아요. 올해 선택형을 빼려면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죠. 근데 올해 법 개정하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면은 선택형 빠지겠지.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법 개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개정한 이후에도 유예기간을 좀 둘 거라고. 한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선택형까지 봐야 돼요. 그런데 사례형에서 특 A급만 출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는 건 이미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례형, 선택형을 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특 A급만 공부해갖고 부족하다는 얘기야. A급, B급까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서죠. 기본서에는 적어든 이거든 다 나와 있어. 기본서만 그냥 밋밋하게 보면은 사실 이게 한 860페이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도 있고 안 중요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좀 지루하기도 하고 효율도 떨어지죠. 근데 수업 시간에는 뭐가 중요하다 강조도 해주고, 사례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선택형에서는 저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강조를 해가면서 하니까 강약 조절해서 공부하시면은 기본 강의를 통해서도 요거 대비가 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이제 매우 중요해졌어요. 자, 제가 예년에 보니까 기본 강의를 하는데 보강을 좀 많이 했어요. 15회 잡아놓고 한 19회까지 하고 그랬어요. 4회 보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보강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 학원 원장님도 보강을 좀 줄여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강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보강을 안 하려고 하면 수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업을 빨리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법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강의를 이제 2015년부터 해봤으니까 기본 강의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기본 강의를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이 무렵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여름 무렵에 단기 완성이다 그래갖고 이 책으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송영일 교수님 책으로 또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1년에 기본 강의를 3번씩 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강의 시간에 내가 하는 얘기가 거의 정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더라. 그리고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이해를 하더라. 이런 게 지금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맞추면서 그걸 다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좀 빨리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기존에는 제가 마음이 이거 빨리 하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말을 천천히 했어요. 제 마음은 그랬는데 학생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너무 느리다 그러면서 동영상 강의 듣는 학생들은 막 배속을 높여갖고 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면 굳이 형광 듣는 학생들한테 뭐 천천히 해줘서 뭐 불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년보다는 말을 조금 빨리 해서 수업 진도를 맞추려고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엄청 빨리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말하는 정도. 원래 수업 시간에는 지금보다 더 느리게 했거든. 근데 지금 말하는 정도, 뭐 요 정도 진행해서 할게요. 그래서 마음이 좀 바빠요. 제가 이번에 보강을 안 할 생각하니까 보통 이제 첫 시간에는 앞으로 15일이 남아있구나 생각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마음이 좀 바빠요. 그래서 딴 얘기 안 하고 바로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상법 한 4가지 테마로 분류를 하죠. 상총, 상행위. 우선 개관을 좀 할 거예요. 상법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하고 상법 총칙에 대한 개관을 또 할 거예요. 오늘은 상총, 상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법이 있죠.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이 있고요. 보험법이 있죠. 해상법, 항공법은 우리가 시험 범위 내에 들어가지만 공부를 하지는 않아요. 출제가 된 적도 없고.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상법은 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서 규정한 법이에요. 기업의 조직과 활동. 그럼 기업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규모 회사를 생각하죠. 근데 상법에서 기업이라고 하면 그냥 장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장사. 편의점도 기업이야. 장사잖아요. 그럼 물론 삼성전자도 기업이에요.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회 내에서의 하나의 생활체를 그냥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제가 여기에서는 도시락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한솥도시락이나 이런 도시락 가게들 있죠? 그 도시락 가게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작은 규모의 장사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업에 관한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이에요. 기업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걸 배울 거고,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활동한다는 건 거래 행위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생기는 법률 관계를 어떻게 특별히
특별하게 규율할 것인가, 그거에 관한 법이에요. 근데 이 상법 총칙은 기업의 조직에 관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장사라 그랬죠. 장사는 소규모 편의점에서부터 삼성전자 같은 대규모 회사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소규모 회사든 소규모 장사든 대규모 회사든 모든 기업에 다 적용되는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 때는 도시락 가게를 갖고 예를 많이 들 거예요. 이 상해이법은 뭐냐? 상해이법은 기업의 활동에 관해서 뭔가 특별한 정함을 하고 있는 법이에요. 활동, 이건 조직이었죠? 이건 활동이야. 요거를 이제 크게 그 총칙하고 각칙으로 구분을 하면 이 총칙 부분에는 민법에 대한 특칙들이 규정돼 있어요. 민법의 특칙이 우선 규정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보면 소멸시효, 민법에서는 10년이죠. 상법에서는 5년이다.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 규정이 돼 있어요. 장사하면서 생긴 법률 관계는 민법과 좀 특별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어 갖고 민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민법의 특칙이 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생뚱맞게 좀 그 공동기업의 형태에 관한 규정이 여기 두 개 있어. 익명조합하고 합자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 도대체 왜 들어가 있냐? 상해이법에. 이건 이제 공동기업에 관한 거예요. 우리 상법의 이제 대표적인 공동기업은 이제 회사죠. 회사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갖고 그 돈 갖고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돈 모은 점을 강조하면 이게 공동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공동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우리 상법은 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 익명조합과 합자조합은 공동기업이긴 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장사 하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동기업이긴 한데 얘는 법인이 아니라서 회사로 분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분류하면 참 좋은데 여기다 분류할 수 없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거는 기업의 활동에 관한 규정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 규정이 돼 있어. 그리고 각칙 부분에 보면, 상해이법 각칙에 보면 요거는 이 장사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 나와요. 장사의 유형. 우리가 이제 장사다 하면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드는 게 뭐가 있어요? 매매업이 생각이 들지. 매매업. 어디서 가서 물건 사다가 쟤한테 파는 거. 편의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도매상한테 물건 사다가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팔잖아요. 매매업이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제조 판매업. 어디서 사다가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파는 거.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죠. 현대자동차 자동차 만들어서 팔잖아. 제조 판매업.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상법에서 한 여기 정도에 그냥 규정돼 있어요. 여기 정도에. 민법의 특칙. 매매 같은 건 민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간의 특칙들만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특수해 보이는 장사 형태들, 그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뭐 구체적인 건 알 필요 없어. 그때 가서 배우면 돼요. 예를 몇 가지 들면 운송업. 우리 아침에 올 때 버스나 지하철 타고 왔을 거예요. 돈 내고 탔죠? 돈 내고 운송이라는 서비스를 내가 받았죠. 그 사람들한테 했으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도 하나의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거 운송업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상 중개인 이런 거는 좀 그때 가서 좀 자세히 배우고요. 그다음에 공중접객업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접객업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건 특별한 유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장사의 특징을 모은 거죠. 공중접객업은 너무나 많아요. 외식업, 레스토랑, 공중접객업이에요.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이면은 거기서 그 음식 팔잖아. 모였다, 모인 장소에서 뭘 판다. 그래서 레스토랑, 공중접객업이에요. 극장, 모여서 우리 영화 보잖아. 돈 내고 영화 보잖아. 그거 공중접객업이에요. 여관, 호텔, 이런 것들이 다 공중접객업이야. 그런 거 좀 배워요. 상해법 기업 활동에 관한 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법을 배우죠. 근데 회사법은 이거는 기업의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물론 기업의 활동에 관해서도 규율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주로 기업의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이거는 근데 기업 중에서도 공동기업이에요. 회사는 공동기업. 공동기업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모여갖고 하나의 장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회사 여러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 회사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어떻게 사람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모인다 생각하면 강남역에 있는 삼성전자 사옥에 가면은 사람들 많이 출근해 거기. 거기서 많이 출근하니까 얘네들이 모여서 장사하는 걸 갖고 공동기업이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공동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돈 내는 자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는 자, 장사 활동을 하는 자, 운영하는 자,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돈 내는 자는 누구예요? 주주죠. 주주예요. 여러분들 그 키움증권이나 뭐 이런 거 보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 있죠. HTS라고 부르는 거. 아직 주식 투자 안 해보신 분은 모르실 텐데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인터넷 상으로도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내가 해당 회사에 출자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낸다는 거야.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나는 회사에다 돈을 낸 게 아니라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산 건데 이게 왜 회사한테 투자를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 회사가 설립될 때 누군가는 그 회사에다가 돈을 냈을 거라고. 여러 사람이 돈을 내서 그 돈을 모아갖고 얘네들은 또 장사하는 기술은 없으니까 장사 잘하는 사람을 하나 뽑아갖고 걔한테 돈을 맡겨요. 그래서 걔가 장사를 하도록 해. 그리고 장사에서 번 돈을 돈 낸 놈들이 나눠 갖는 거야. 물론 대신 돈 불려준 사람한테 수수료를 좀 주죠. 보수를 좀 주긴 줘요. 근데 어쨌든 얘가 처음에는 회사에다 돈을 냈을 거라고.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예로부터 얘가 회사에 돈을 내서 취득하게 된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사는 거예요. 얘 지위에 내가 들어가는 거라고, 주식. 얘가 낸 돈, 요거 보상해주고 내가 주주로서의 지위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회사에 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산다는 거는요. 이렇게 돈 내는 자,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주주들이죠. 여러분들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주식을 사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고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맡아갖고 장사 활동을 직접 해주는 자. 그 주식회사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사라고 불러요. 우리 얼마 전은 아니죠. 몇 년 전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씨가 등기 이사에 취임을 했다. 그러면서 책임 경영을 하기로 한 취지다. 이런 거 기사에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 등기 이사에 취임을 했다라는 게 이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상법에서 말하는 이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주들이 낸 돈을 맡아갖고 이 굴리는 지위에 들어섰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돈 내는 놈과 회사 돈 운영하는 놈, 장사하는 놈, 이 둘이 만나갖고 하는 기업을 공동기업이라고 하는데, 공동기업에는 익명조합도 있고 합자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공동기업의 형태는 회사다. 회사라는 거는 뭔지는 뒤에 가서 회사법에서 정확하게 배울게요. 지금은 이렇게 대략적인 개념만 아시면 돼요.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조직에 관한 걸 우선 집중적으로 배워요. 회사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음스폐법을 배울 거예요. 이 어음스폐법. 이거 활동에 관한 법이에요, 이것도. 활동. 근데 사실 이 어음스폐법은, 상법에 들어와 있긴 한데, 이건 상법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어음스표를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하면서 반드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장사하면서 결제 수단으로 어음스표를 많이 쓰니까 이제 여기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과 오히려 관련이 있죠. 기업의 조직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죠. 우리 사인들 간에 그냥 거래를 하기도 하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거래를 하기도 해요. 그럴 때 거래를 하게 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죠.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면은 그냥 돈 주고 받으면 돼. 돈 주고 받으면 되는데 당장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으로 바로 현금으로 결제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어음수표라는 유가증권을 우리 법이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유가증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결제했을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어음수표법이에요. 요건 지금은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자고요. 요건 어음수표법은 많이들 어려워해서 지금 얘기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어음수표법 가면은 다시 그 앞에 처음 시작할 때 또 개관을 할 거야. 제가 좀 개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유가증권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어음수표법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험법은 뭐냐? 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근데 요거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조금 생뚱맞아요. 이건 사실 여기 요 무렵 요쯤에 규정되어 있는 게 사실 맞아.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거는 상행위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상행위 총칙 부분에 이렇게 46조에 보면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사 행위를 쭉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총칙 부분에 46조에 뭐 매매, 뭐 임대, 그리고 쭉쭉 하면서 여기 각 측에 나와 있는 것들도 쭉 나와 있어. 뭐 대리, 중개, 무슨 문송,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는 그냥 여기 특칙 조금만 규정하고 말고 요 상해 총칙, 요 상해 유형 중에 특별한 것들만 뽑아갖고 각 측에서 좀 상세하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보험법도 보험이라는 업종도 여기 상해 유형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하나로 그냥 규정을 하는 게 사실 맞았을 거야. 근데 규정할 게 많다 보니까 상법에서는 저 뒤로 빼갖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법의 편제순에 따라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송일 교수님 책을 보면 송일 교수님은 방금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내 책에서는 그냥 여기서 할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어음수표법, 보험법 끝난 다음에 어음수표법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 회사법을 수업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가 요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냥 요거에 맞춰서 그냥 할게요. 보험법 그런 거예요. 자, 상법 전체에 관한 개관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상법 총칙 보자고요. 상법 총칙. 기업의 조직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죠? 기업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요거를 예를 하나 들어서 볼게요. 우리 저기 신촌 오거리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연세대학교 있고 메가로이어스는 여기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을 여기 이렇게 그리지 말고 여기 좀 크게 그려야 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도시락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촌에 이제 학생들이 많고 하니까 여기다가 점포를 하나 얻어서 여기서 도시락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도시락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자, 자기 각자가 다 갑이라고 생각해봐요. 갑, 도시락 가게 하나 열어야지. 컨셉은 이래. 지금 내가 자본금이 별로 없다. 도시락 가게, 근데 내가 요리는 잘하는데 자본금은 별로 없다. 도시락 가게를 하나 열고 싶은데 매장을 크게 열라니 신촌 오거리 한 중심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점포는 작은 걸 얻어야겠다. 점포는 작은 걸 얻으면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손님들이 우리 매장에 와서 밥 먹고 가는 식당을 운영하기보다는 손님들이 도시락을 사갖고 가서 딴 데 가서 먹는 뭐 이런 유의 도시락 가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매장을 조그맣게 하나 열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점포는 조그매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문 받고 갑은 여기 출근하죠. 여기서 주문 받고
각종 도시락 메뉴 결정하고 뭐 이런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 주문을 받으면 도시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만드는 건 굳이 이 비싼 임대료 내가면서 신촌 오거리 한복판에서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쪽에 저 뒤에 임대료 싼데 하나 임대를 받아갖고 주방은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을 하나 고용을 했어요. 을은 이제 요리를 잘해. 얘도 잘하지만 얘도 요리를 잘해갖고 을이 여기서 요리를 해서 배달해 달라는데 여기서 이제 주문은 받죠. 그걸로 보내는 거야. 이런 컨셉의 도시락 가게를 하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상호를 우선 도시락 가게 한다 생각해봐요. 뭐부터 정하겠어요? 가게 이름부터 정하겠죠. 가게 이름. 가게 이름을 이제 상호라고 불러요. 상호. 상호는 메가 도시락. 가게 이름은 정확하게는 오코라고 하는 게 맞죠. 상호라는 거는 상인이 상행위를 하면서 쓰는 자기의 이름이야. 상인의 이름이야. 가게의 이름이 아니에요. 상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상인이 상호를 정해놓고 그거를 간판에다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메가 도시락이라는 상호를 쓰기로 했어요. 전번역에다 얻었고요. 을은 이제 주방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영업을 시작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와서 도시락 먹고 가는 집이 아니죠. 주문하는 데지, 여기 주문. 근데 주문은 보통 도시락 주문 언제 해요? 우리 MT 갈 때 이럴 때 하지. 도시락 100개 뭐 이렇게 MT 갈 때 주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문을 받는 거야. 근데 어디 MT 가면서 도시락 주문하는 사람들은 보통 단체들이에요. 동창회라든가 아니면은 학교에서 동아리라든가 아니면은 또 회사에서 야유회 갈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거 아세요? 라이온스 클럽, 로터리 클럽, 그 다음에 또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비슷한 것들은 JCI라는 것도 있어요. 한국 청년회의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 친목 단체들이야. 명목상으로는 봉사단체인데 거기 가서 저도 잠깐 활동을 해봤더니 그냥 친목 단체예요. 봉사는 안 해. 받아서 놀기만 해. 그런데 뭐 그런 데서도 놀러 다니면서 도시락 주문을 하죠. 그래서 얘가 도시락 주문을 받으려면 그런 데 가서 친분을 쌓아야 돼요. 동창회 나가고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동창회에서 야유회 갈 때 기왕 도시락 시키는 거 우리 동창 중에 한 명인 갑한테 시키자. 그래서 갑 내 가게에다 주문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에 가고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얘가 동창회도 나가고 라이언스 클럽도 나가고 로터리 클럽도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유회 가고 MT 가고 할 때마다 도시락 주문 받아갖고 장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자, 그런데 장사가 좀 커지다 보니까 혼자 하기 이제 버거운 거야. 그리고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하나 뽑았어요. X라는 직원을 뽑았어. X라는 직원들이 딱 보니까 사람이 그냥 항상 웃는 얼굴이고 성격도 유들유들해 보이고 이렇게 좀 영업 활동을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전직을 보니까 보험 설계사도 했대. 돌아다니면서 사람 사귀고 영업하는 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직원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얘한테 시킨 일은 뭐였냐면, 얘한테 시키는 일은, 야, 너 밖에 나가갖고 나처럼 동창회 다니고 라이언스 클럽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영업하고 다녀라. 그리고 거기서 주문 좀 많이 받아와라.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X한테. 그리고 얘가 처음에는 혼자서 밖에 나가서 영업도 하고 사무실에 앉아갖고 주문도 받고 그리고 장사한 거 격리도 보고 장부 정리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장사가 잘 되니까 혼자서는 다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Y를 뽑아갖고, 야, 너는 여기 점포에 여기 앉아갖고 격리도 좀 보고 주문 오는 거 주문 전화도 좀 받고 그런 거 해라. 내부에서. 얘는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오다 따오는 거, 주문 받아오는 거, 이런 걸 해라.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장사는 더 커져가고 있어요. 자, 얘는 회계하는 거니까 회계 장부를 만들어야겠죠? 장부. 이걸 상업장부라고 불러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상업장부. 메가도시락인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건 상호예요. 상호지. 상호. 상업장부, 상호.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기업이라는 건 뭐냐? 이 모든 게 다 기업이에요. 이 모든 게. 이 모든 거라 그러면 여기 좀 뭐가 등장했느냐? 우선 갑이 이 메가 도시락의 주인이죠. 얘를 상인이라고 불러. 얘가 상인이에요. 그리고 X, 얘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갑의 사업을, 갑의 영업을 보조해 주는 자인데, 얘는 대외적인 거래 행위를 보조해 주는 자죠. 밖에 나가서 도시락 주문이라는 건 뭐예요? 도시락 매매 계약이죠. 거래 행위,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대외적인 거래 행위를 보조하는 자, 그 자를 상업 사용인이라고 불러요. 상인, 상업 사용인. 그리고 요 점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소라고 불러요. 영업소가 뭐냐? 기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휘 명령이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거래 관계를 체결하는 장소, 그런 장소를 영업소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메가 도시락과 관련해서 장소가 두 개 등장하죠. 여기 하나 등장하고 여기 하나 등장하잖아.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주문 받으면은 주문한 대로 요리하는 데라고. 제육볶음 10개 만들어. 제육볶음이랑 김밥 해갖고 100개 주문 들어왔다. 며칠까지 100개 만들어라. 하면 얘가 열심히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야. 장소에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영업소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것만 영업소라고 불러.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영업소라는 건 방금 뭐라 그랬어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지휘 명령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런 장소만 영업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본적인 의사결정, 여기서 이루어져요. 어떤 거? 우리 도시락 가게 메뉴는 뭘로 할 것인가? 보니까 제육볶음 많이 나가. 제육볶음 메뉴로 넣고, 그 다음에 학생들 김밥도 좋아해. 그리고 근데 김밥은 요즘에는 그 웰빙 트렌드라 옛날 같이 뭐 이렇게 안 하고, 뭐 당근 같은 거, 김간의 김밥인가? 당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이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좀 그렇게 웰빙으로 생야채를 많이 넣는 그런 거를 만들자.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야. 갑이 여기 출근을 하고 메뉴 구상 여기서 한다고요. 그리고 지휘 명령이 이루어지죠. 주문이 들어오면 얘한테 제육볶음 몇 개 만들어라. 기본적인 지휘 명령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기본적인 거래도 여기서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주문할 때 여기다 전화하지 여기다 전화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장소를 영업소라고 불러요. 자, 영업소, 앞으로 우리 본점, 지점이라는 용어로 등장을 할 텐데, 이것도 개념은 알아둬야 돼요. 이 자체가 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별로 없는데, 개념은 알아둬야 우리가 앞으로 상법 총칙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업소라는 개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상호. 상인이 거래 활동을 하면서 쓰는 이 상인의 이름, 이걸 상호라고 불러요. 이제 사업자 등록할 때 이제 상호 등록을 하면서 메가 도시락 등록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메가 도시락이 얘의 상호가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의 이름은 갑이지만 도시락 가게 영업을 하면서 쓰는 이름은 메가 도시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사람을 메가 도시락이라고 부르나? 좀 이상한데? 그걸 사람의 이름, 가게 이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실제 나중에 변호사 돼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람 이름으로 불려요.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주상복합 건물 큰 거, 이게 한 40층 되나? 여기 지하에서 골프존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큰 건물이다 보니까 이 지하에 가게들이 많죠. 뭐 식당들도 많고, 뭐 골프존도 있고, 무슨 아이들 스포츠 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골프존을 해. 근데 이 상인들이 맨날 출퇴근하면서 보고, 뭐 얘는 여쪽 집에서 밥 먹고, 얘도 이제 끝나면 여기 가서 골프도 치고 그러니까 조금씩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가게 중에 하나에 소이빈이라는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소이는 이제 그 간장이에요, 간장. 간장이 영어로 소이잖아. 비는 콩이야.
그래서 콩국수 같은 거 팔고 뭐 그런 식당이에요. 이 친구가 요리를 우리보다 한 서너 살 밑인데 요리를 잘해갖고 내 친구네 집에 골프존 이렇게 놀러 가면 얘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또 얘가 또 여기 와서 이제 골프존 거기서 바깥에 로비에서 같이 술도 먹고 그래요. 좀 친해졌어. 근데 얘가 주인이 뭐 최 씨라는데 최 사장 그러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또 네일 아트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잔데 나랑 동갑이야. 내 친구하고 얘하고 이제 뭐 말 놓고 그냥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도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골프존 여기 골프존이라는 데가 원래 손님 오면은 그 안에 스크린 골프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골프 칠 수 있도록 세팅해주고 그리고 2시간 동안 계속 걔네들은 골프만 친다고 4시간 동안 치기도 하고 그러면은 주인은 그냥 로비에 앉아갖고 테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 같은 친구들이 와갖고 같이 술도 먹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 네일아트, 소이빈 얘네들 이제 친해졌으니까 불러다가 같이 술도 먹고 그런다고. 근데 얘 최 사장 이름 몰라. 이름 무슨 얘네들도 몰라. 몇 년을 같이 하는데도 서로 이름 몰라. 그러면 여기 네일아트에서 같이 먹고 있는데 소이빈 생각이 나잖아. 그러면은 야 이빈이도 불러. 이빈이도 오라 그래. 막걸리 한잔 하게. 상인이 거래 활동을 하면서 쓰는 상인의 이름으로도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빈이. 이런 거를 상호라고 불러요.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호도 하나의 구성 요소가 돼요. 자, 그리고 장사를 하면은 회계 처리를 해야죠. 장사한 거 기록을 해놔야죠. 기록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법이 어느 정도 정해놨어요. 그런 거를 어떠한 장부를 만들어서 뭐 어떠한 장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장부에는 뭐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해라. 그리고 그거는 뭐 몇 년 동안 보존을 해라. 뭐 이런 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계 처리한 장부 이거를 상업 장부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기업이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장사를 하는데 기업이 장사를 할 때는 장사의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사의 상대방은 이 기업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그 기업하고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이 중요한 사항들을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하고 거래를 할 그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그 알려주는 방법이 등기예요. 등기. 상업 등기.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상법 총칙에서 배우는 그때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상인, 상업 사용인, 그 다음에 상호, 그 다음에 영업소, 상업 장부, 등기. 이게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이 전체가 다 기업인 거야. 이 전체가 다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거야. 이것들이 모여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의 생활체로서 거래관계에 들어서는 거라고. 이 중에서 요거 2개를 우리가 인적 설비라고 부르고 나머지 요것들을 물적 설비라고 부르죠. 물적 설비. 기업을 구성하는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 이걸 합쳐서 이게 기업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를 다 배울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를 다 배우고 나면 기업을 구성한 요소들 다 배운 거죠. 기업 하나를 다 배운 거야. 기업 하나를. 그리고 마지막에 뭘 배우느냐? 이 기업 전체를 파는 거. 영업 양도. 이러한 기업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영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상법을 공부하다 보면 영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영업이라는 말이 그때그때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 상인이 하는 장사 활동을 영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기업 조직체 전부를 다 합쳐갖고 기업 조직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유기체 전체를 영업이라고 부르기도 해. 앞에 얘기한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영업이라는 거는 뭐라고 어떤 의미예요? 나가서 술 먹고 놀면서 오다 따오는 일을 영업한다 그러죠. 보험 설계사들 영업한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갖고 그 사람이 나하고 거래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영업한다고 부르죠.
그런 표현은 아직 많이들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우리가 보통 영업한다 그러면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업 양도 배운다는 얘기까지 했죠. 자, 상법 총칙 시간에 이걸 배울 거예요. 오늘은 요거하고 요거까지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인과 상업 사용인까지는 오늘 공부를 하자고요.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시죠. 네, 서론 나오는데 뭐 형식적 이해 상법이 뭐고 실질적 이해 상법이 뭐고 이런 거는 처음이니까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세요. 형식적 이해 상법은 볼 것 없고 실질적 이해 상법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상법의 이념과 특성,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상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특히 제3 거래 안전의 보장, 이 부분은 꼭 읽어보세요.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상법의 법원 이렇게 나오죠. 법원이 뭔지 나오죠, 알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법원이라는 개념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책에는 보통 그렇게 나오죠. 민법에도 나오고 형법에도 나오고 다 법원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은 뭐 법의 인식 근거다, 법의 존재 형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전 그게 무슨 설명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송일 교수님 책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상사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어딜 찾아보면은 그 기준이 나오느냐, 그 문제가 바로 법원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인용을 했어요. 상법의 법원은 우선 상사에 관해서 상법이 법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상관습법, 그 다음에 민법 뭐 이렇게 나와요. 뭐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냐 뭐 다퉈진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처음이니까 한번 가볍게 보세요. 우리 이 부분은 책 만들 때 짧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딴 책보다는 짧을 거예요. 자, 보통거래 약관이 법원이냐, 이게 이제 다퉈지죠.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약관이 법원이냐. 판례는 뭐 법원까지는 아니다. 그러면은 약관이 거래 해결 기준,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 기준으로 사용되는 근거는 뭐냐?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계약의 내용에 편입시키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의설, 의사설 이걸 취하고 있죠. 판례는 그래요. 뭐 그렇다는 거, 법은 아니라는 거. 판례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선택형에서 간혹 나와요. 그다음에 상사자치법. 우리 회사법을 보면은 이제 정관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건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회사 내부에서 적용되는 하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치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법원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가볍게 보세요. 판례 중심으로 봐주세요. 자, 상인의 의의. 자, 요거부터 보시자고요. 자, 우리 아까 상법은 뭐냐? 기업에 관한 법이다 그랬어요. 기업에 관한 법이다. 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이다. 이 전체가 근데 기업이라 그랬죠. 이 전체가 사회 거래계에 나와갖고 하나의 그 경제 주체로서 거래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전체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메가 도시락 가게가 실제로 있다면 메가 도시락 가게 주방은 여기 있어? 상호 이렇게 간판 걸려 있고 갑이라는 사람 나오고 장소 이런 거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메가 도시락이라는 장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메가 도시락하고 우리가 거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야유회를 가면서 메가 도시락 가게에다가 도시락 주문을 했어요. 도시락 주문을 해서 오케이 사인.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됐죠? 그러면은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을 할 거예요. 우리는 메가 도시락한테 도시락 100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겠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도 발생을 했을 거고요. 자, 그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누구냐? 그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바로 상인이에요. 우리 아까 기업이 사회에서 사회 생활에 등장을 해서 얘가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된다 그랬죠. 이 전체가 등장해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상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인은 보통 여기 주인이 되겠지. 영업주가 상인이 되는 거죠. 영업주가. 그래서 이 예에서는 갑이 상인이 되는 거예요. 갑이.
기업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그게 상인이다. 상인의 개념은 그래요. 우리 법에는 상인을, 우리 상법은 상인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당연 상인과 의제 상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별의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얘네들 다 똑같이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아. 자, 그러면 당연상이라는 건 뭐냐?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예요. 상행위를. (4조에) 나오죠. 4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법전은 종이로 된 걸 하나 갖고 다니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핸드폰으로 찾아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기왕이면 종이로 된 거 찾아보세요. 4조에 나오죠.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이거 당연상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여기서 자기 명의로 상행위로 한다 했을 때 이 상행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거를 말해요. 46조를 봐야 되겠죠? 보시죠. (46조) 각호에 보면 뭔가 많이 나오죠. 1호부터 22호까지 나와요. 이거 다 외워야 되냐?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대략 보면 1호에 보면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 이렇게 나오죠. 매매가 상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편의점 뭐 새우깡 뭐 이런 거 사다가 팔잖아요. 매매. 새우깡이 매매예요. 그다음에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임대차. 뭐 이거 대표적인 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 건물 임대업 하시는 분들. 부럽지 않아요? 강남역에 한 20평짜리 건물 하나 내 소유로 해서 임대업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영업으로 하는 게 여기 말하는 임대업이에요.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제조는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이런 거 있죠. 가공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정비업소. 이건 가공이죠. 가공. 그러니까 수선이 이제 자동차 정비업은 수선이죠. 그다음에 전기, 전파, 가스,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이런 건 뭔지 알겠죠?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뭐예요? 수도. 뭐 이런 거예요. 보면 다 알아. 그러면은 요 각호에 나와 있는 행위를 하면 다 상인인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영업으로 해야만 상인이에요. 그럼 영업이 뭐냐? 영업은 이제 좀 이따 보자고요. 요거부터 하나하나 보자고요. 우선 자기 명의로 46조 각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기 명의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부터 보자고요. 자, 여기서 자기 명의 이런 거 지금 공부를 할 때 요거 하나하나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그럼 머리에 안 들어와요.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가장 대표적인 당연상인 하나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요걸 설명을 들으면서 그 설명 내용을 그 예에다가 매칭을 시켜서 그 예를 외우세요. 그 예를. 자, 가장 대표적인 상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편의점 주인. 가장 대표적인 상인이에요. 매매업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인이잖아. 46조 1호에 해당하는 동산의 매매업을 하는 대표적인 상인이 편의점 주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을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명의라는 건 뭐냐? 기업이 거래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거를 자기 명의라고 해요. 권리 의무의 귀속. 이걸 말해요. 자, 편의점 주인이 새우깡을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하죠. 편의점 주인은 손님한테 새우깡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그리고 손님은 편의점 주인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돼. 새우깡 가격 한 1,000원 하나요?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해요. 그 권리의 의무의 귀속 주체 누가 되느냐? 편의점 주인한테 된다. 편의점 간판이 GS25라고 해도 GS25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편의점 주인, 그 사람한테 귀속이 되지. 그러면 편의점 주인이 상인이 되는 거야.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게 자기 명의다.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기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계산은 뭐냐? 이거는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주체가 자기가 되면 그거를 자기의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익의 귀속 주체. 그럼 자기 명의랑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르냐? 이건 위탁매매업을 예로 들면 쉬워요. 이제 상행위 각지에 가면 우리가 위탁매매업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위탁매매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로 들면 쉬워. 그 위탁매매인은 이런 거야. 얘가 앞으로 위탁매매를 할 때 들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창고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도자기가 하나 있어. 도자기 뭐야 이거? 봤더니 뭐 좀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자기 친구가 골동품 매매업을 해요. 골동품 전문가야, 친구가. 그래서 얘한테 야 이거 좀 봐줘. 그러면 어떠냐? 보니까 야 이거 엄청 귀한 거다 야. 이거 진짜 오래된 거야. 한 500년 된 거다. 그리고 그 뭐 왕한테 갖다 임금한테 이렇게 한 거라 되게 좋은 거다. 그래?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얘가 좀 팔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냐 물어봐 갖고 자기가 어디 가서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골동품 누구한테 팔 거야? 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골동품 사세요 할 거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골동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애니까 야 을아 너 내 친구잖아. 네가 이거 최대한 비싸게 좀 팔아다오. 내가 그러면은 그 판 가격의 10%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얘는 골동품 매매업자니까 팔 수 있는 판로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얘는 골동품 전문가라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도 그 산정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병한테 이 골동품을 팔아요. 자, 요런 일을 하는 사람을 위탁매매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위탁매매인은 어떻게 물건을 파느냐?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물건을 팔아요. 그럼 자기 명의는 뭐고 타인 계산은 뭐냐? 자, 얘가 골동품을 받아왔죠? 이걸 얘하고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매매를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불러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물건 또는 유가증권.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부른다. 자, 얘하고 이 골동품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이 위탁매매인 을은 이 매매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을 해요. 자기 명의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매매를 통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자기가 되면 그걸 자기 명의라 그런다 그랬지. 자기 명의로 한다 하면은 이 물건의 매매, 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 얘하고 요 매매에 따른 권리 의무 귀속이 얘한테 된다는 거야. 이 골동품 이거 원래 누구 거였어요? 갑 거였지. 갑이 얘한테 야 이거 좀 최대한 비싸게 팔아줘라고 한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민법 지식만 갖고 보면 이 계약 어떻게 체결할 것 같아요? 을이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 같잖아. 을이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 효력이 어때요? 대리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은 갑한테 되지. 근데 이 위탁매매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기 명의로 한다고. 자기 명의로. 그래서 매도인 을 이렇게 되는 거야. 매도인 을. 매매 계약서에다가 매도인 을 이렇게 치는 거야. 매도인 을. 매수인 병 이렇게 매매 계약서 쓴다고요. 그래서 이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는 을이 부담해요. 갑이 부담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려니까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여기 그 소유권이 얘한테 이전이 되지. 이전을 해주죠. 그래서 얘가 판단 말이야. 자기 명의로. 그리고 이 매매 계약에서 따라서 발생한 권리도 을이 취득을 해요. 매매대금 지급채권은 얘가 취득하는 거야. 얘가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매매대금을 받아서 얘한테 주긴 줘야 되지. 그런데 어쨌든 이 매매 계약에서 체결된 권리 의무는 을한테 귀속되기 때문에 병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명의야. 그럼 타인 계산 이건 뭐냐? 아까 자기 계산이라는 거는 거래에 의해 발생한 손익의 귀속주체가 자기가 됐을 때 자기 계산이라 그랬죠. 타인 계산은 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이 을한테 되지 않고 타인인 갑한테 된다라고 해서 이걸 타인 계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손익의 귀속이 어떻게 갑한테 되냐? 자, 갑이 을한테 최대한 비싸게 팔아다오 그랬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에서 얘가
이걸 비싸게 받으면은 이익이 생길 거야. 그 이익은 얘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얘한테 귀속되는 거지. 이거 대략 한 1억에서 한 2억 받을 수 있는 거다. 얘가 거래를 잘해갖고 2억을 받아내면 그 2억, 얘가 2억 받아다가 얘한테 준단 말이야. 매매대금 채권 2억은 의리 취득하죠? 자기 명의니까. 그러면서 그 권리 행사해갖고 대금을 받으면 이건 얘한테 줘야 돼, 2억 다. 2억을 다 얘한테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에서, 그리고 얘가 계약을 뭐 이렇게 좀 잘 못 체결해갖고 이걸 그냥 1억에 팔았다. 그럼 1억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와 이익의 귀속은 을한테 되는 게 아니라 갑한테 되는 거라고. 비싸게 팔면 갑이 이익이고 싸게 팔면은 갑이 손해니까. 이런 걸 타인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아까 갑이 야, 이거 비싸게 팔면은 판 금액의 10% 너한테 수수료 준다 그랬으니까 비싸게 팔면 얘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아니에요. 매매 계약에 따른 손익의 귀속은 갑한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2억에 팔면 수수료 2천 받을 거고 1억에 팔면 1,000만 원 받을 거고 요 손익의 귀속은 요거에 따른 손익의 귀속 되는 거 요건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거는 갑을 간의 위탁 계약에 따른 결과일 뿐이에요. 매매 계약에 따른 손익은 얘한테 귀속된 거고, 그리고 2억에 팔았을 때 2천만 원 줘야 되고 1억에 팔았을 때 1,000만 원 줘야 되는 거는 위탁 계약에 따른 결과라고. 매매에 따른 결과가 아니에요. 이런 걸 타인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업의 담당자. 영업의 담당자와 상인도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어요. 회사에는 대표이사가 있죠. 뭐 대표이사가 뭔지는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누구예요? 뭐 여러 명이 있는데 대표이사, 부회장, 권오현 뭐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뭐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오현 부회장님, 그분이 이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죠.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이건희 회장님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님은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직도 맡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대주주일 뿐이야. 대주주이면서 그냥 회장 직함을 갖고 있을 뿐이지 상법적으로 뭐 이사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표이사는 권오현 부회장.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회사가 거래를 하면 이 대표이사가 나와갖고 거래를 할 거란 말이야.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권오현입니다. 그리고 애플하고 뭐 어떤 무슨 계약 체결하고 뭐 할 거라고 몇 조 뭐 이렇게 계약 체결하겠죠? 자, 그러면 상인은 누구냐 여기에서? 권오현이 상인이냐? 삼성전자가 상인이냐? 삼성전자가 상인이에요. 이 삼성전자 그러한 권오현 대표이사가 나서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은 삼성전자라는 법인에게 된단 말이에요. 권오현한테 권리의무가 귀속되지 않아요. 권리의무는 단순히 삼성전자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삼성전자를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했을 뿐이죠. 그거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은 삼성이 되기 때문에 삼성이 상인이 된다. 그래서 상인이 누군가와 영업 담당자가 누군가는 다르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나요? 명의자, 신고 명의자.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보신 적 있나? 나중에 변호사 되시면 자주 보실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나 한다. 갑이 편의점을 하나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자기 와이프인 K 명의로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갑이 편의점에 나가고 장사를 한다. 사업자 등록은 K로 돼 있지만 이때 누가 상인이 되느냐?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갑에게 된다면 갑이 상인이 되는 거예요. 설사 사업자 등록증에는 K 이름이 써 있다 하더라도 갑이 상인이 되는 거예요. 왜? 상인이 누구인가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 나중에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 걸 배워요.
명의대여자의 책임.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한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서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영업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갑이 이런 거야. 을한테 내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정환, 이것도 이제 나중에 들 예를 지금 또 드는 거예요. 안정환이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안정환하고 친구야. 근데 갑이 축구용품 판매점을 하나 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축구용품 판매점을 내면 손님들이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친구인 안정환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야. 야, 정환아, 내가 축구용품 판매점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야, 네 이름 좀 걸어놓고 해도 되겠니? 근데 안정환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얘가 갑이 축구용품점 판매점을 하면서 안정환 축구용품점 이렇게 해서 안정환 사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간판 걸어놓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장에도 안정환 축구용품점 이렇게 안정환 축구용품점이라는 상호로 축구용품 판매점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거래를 했어. 병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안정환 축구용품점? 안정환 사진도 있네? 안정환이 운영하는 데인가 보다. 그리고 여기다 거래하면은 뭐 되게 좋겠네. 안정환이 하는 데니까. 그래서 병은 이 안정환 축구용품점의 상인이 안정환이 운영하는 데인 줄 알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하고 납품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내가 축구공 100개 납품할게. 납품 대금 뭐 얼마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누가 상인이냐? 누가 상인이냐? 이러한 경우에 갑이 상인이에요. 갑이 지금 안정환의 명의로 영업을 하는데 왜 갑이 상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안정환의 명의로라고 했을 때 여기 명의로라는 거는 안정환의 이름을 걸어놨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명의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를 명의라고 했잖아. 얘가 납품 계약을 병하고 체결을 하면서 안정환 축구용품점이라는 명의를 썼다고 이름을 썼다 하더라도 그 결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갑한테 된다면 갑이 상인인 거예요. 갑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 걸 배워요. 이러한 경우에 병은 지금 이 안정환 축구용품점의 상인이 영업주가 갑이 아니라 안정환이라고 착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착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착각을 유발하는데 지금 안정환한테 귀책 사유가 있잖아. 얘가 지금 갑한테 내 이름 걸어놓고 장사해 라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얘가 그런 착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의 이 착각, 얘의 이 신뢰를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갑이 병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명의대여자인 안정환도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4조에 나오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단지 이 명의를 신뢰했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법이 특별한 인정한 책임일 뿐이에요. 그거는 이 축구용품점 매매 계약은 갑과 병 사이에서 체결이 된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 권리 의무는 갑한테 귀속이 돼. 그래서 갑한테 권리 의무가 귀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인은 갑이 되는 거예요. 이 명의대여자 책임은 그냥 우리 특별히 인정한 거에 불과해요. 이거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배우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때 가서 자세히 보고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가도 넘어가도 돼요. 지금은 자기 명의가 뭔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 자기 명의는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내가 되면 그게 자기 명의가 되는 거다. 그리고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가 상인이 되는 거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자기 명의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들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요거와의 구별이 중요해요. 여기서 본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당연상인이라는 건 자기 명의로 46조 각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거라 그랬는데 46조 각호의 행위 부분부터 보죠. 46조 각호 행위를 뭐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다 뭐 봐야 되는 거냐?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다 상행위법을 다 공부하시고 나면 여기 이제 상행위 여기 10호에 보면 상행위의 대리인수 나오죠. 뒤편에 가면 대리상이라는 거 배워요. 중개에 관한 행위 나오죠. 중개상이라는 거 배워. 자세하게 배워.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나오죠. 위탁매매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 배웠고 뒤에서 자세히 배워요. 그리고 기타 주선에 관한 행위라는 거 그것도 준위탁매매라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운송 주선인이라는 것도 배우면서 그게 뭔지 자세하게 배워요. 이거 다 배우고 나면 아 이런 것들 그리고 쉽게 이게 기억이 돼요. 그리고 굳이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이건 더 볼 건 없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보자고. 매매가 뭔지를 보자고요. 아니 선생님 여기 지금 쫙 보니까 뭐 대리의 인수, 뭐 중개에 관한 행위 모르는 거 많고요. 다 모르겠고 하나 아는 단어가 있다면 매매인데 왜 제일 쉬운 매매만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매매에 관한 매매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학설이 좀 대립이 돼요. 다수설은 여기서 매매를 매수와 매도로 봐요. 소수설은 여기서 매매를 매수 또는 매도로 봐요. 매수와 매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 쉽게 말해서 다수설은 사서 파는 것만 매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서 파는 것만. 물론 산 물건을 바로 파는 것 그것만 매매로 보는 건 아니야. 매수 행위와 매도 행위가 내부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일 뿐이에요. 물론 사서 파는, 산 물건 바로 파는 거. 뭐 이게 매매에 해당하는 거는 분명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본다는 거예요. 소수설은 매도는 없고 매수만 해도 이건 매매다. 매수는 없고 매도만 해도 매매다. 이렇게 보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매매로 보니까. 얘는 둘 다 있어요. 매수와 매도가 다 있어야 매매로 보는 거고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원시 취득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매매인가에 관해서 차이가 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판례에 있는 게 이거예요. 사과나무 과수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 과수원을 했어요. 사과 자기가 키워갖고 판 거예요. 사과를 사서 판 게 아니죠. 사과를 자기가 키워갖고 판 거죠. 원시 취득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판 거란 말이에요. 매수는 없어. 매도만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사과 씨 사오고 뭐 농약도 사오고 뭐 거름도 사오고 사왔겠지. 근데 사과를 사온 건 아니잖아. 매도 행위하고 뭐 내적인 연관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매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매도만 있는 거야. 자, 이걸 매매로 볼 수 있느냐? 다수설은 매매로 볼 수 못하겠죠. 매수 행위가 없으니까. 소수설은 매수는 없다 하더라도 매도는 있으니까 이건 매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업으로 하면 이와 같은 원시 취득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사과를 파는 행위를 영업으로 했을 때 다수설에 의하면 그 사람은 상인이 되지 못하죠. 소수설에 의하면 상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럼 판례를 봐야 되겠죠.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 원시 취득업자가 생산한 사과를 파는 행위, 매도하는 행위, 이것도 영업으로 한다면 이 갑이 상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영업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 매도 행위도 가16조 1호의 매매에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판례는 그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 그 판례에서 뭐 이렇게 뭐 인정을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 판례에서는 영업으로 한다면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판례에서는 영업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봐서 상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긴 했어요. 근데 그건 판례의 결론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지. 요것도 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법전의 모의고사에서는 요게 출제가 안 되고 판례의 결론을 물어봤어.
판례 결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 사안을 좀 보시죠. 갑이라는 사람이 5,000평 되는 과수원에 5,000평 되는 과수원 중에서 2,000평 부분에서 생산한 사과를 서울에 있는 과일 도매상한테 계속 팔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거래에서 갑이 상인인가가 문제가 됐어요. 자, 이거는 그 69조 상인 간의 매매에서 그 목적물의 검사 통지 의무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아직 그걸 안 배웠으니까 뭐 그 쟁점은 이제 빼고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쟁점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거기에서 갑이 상인인가가 문제가 됐어. 상인인가가. 자, 그거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도 그 정도만 보세요. 69조 이해가 되시면은 69조 조문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되시면은 갑이 상인인가가 문제가 됐다라는 것만 인식을 하시고 판례를 보셔도 상관없어요. 갑이 상인이 된다면 69조가 적용이 되는 거고, 상인이 아니라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69조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판례가 5,000평 부지에서 2,000평 부분에서 생산한 사과를 파는 행위, 그것도 매매에는 해당이 된다. 매매에는 해당이 된다고 봤어요. 매매는. 요거는 생산은 매수는 없고 매도만 있는 거죠. 생산해서 파는 거니까. 그래도 매매에는 해당이 된다. 하지만 영업으로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너는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봤다고요. 여기에서 탈락한 거예요. 요게 이제 쟁점인데 여기에서 탈락한 거야. 결론은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부분. 원시 생산 취득업자가 생산한 물건을 파는 행위, 매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영업으로를 봐야죠. 영업으로가 뭔지. 영업으로라는 거는 세 가지 개념 요소로 구성이 돼요. 우선 영리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요걸 그냥 하나로 묶어서 계속 반복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영리성. 그럼 여기 영리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첫 번째로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로 그게 주된 목적이어야 돼. 자, 편의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편의점 물건 사다가 팔죠? 매매행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요? 편의점 주인이 물건 사다 파는 거 왜 해요? 돈 벌려고 하죠. 이윤 획득하려고 하지. 그리고 그게 주된 목적이에요. 돈 벌려는 게 주된 목적이야. 자, 이윤 획득의 목적은 있지만 돈 벌려는 게 주된 목적까지는 아닌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언제 있느냐? 여기 판례에 나오죠? 대한광업진흥공사 9페이지 거기 영리성과 관련된 판례는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광산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 거, 금전소비대책 계약 체결하는 거죠. 어디에 나올까요? 돈 빌려주는 거. 8호에 나오죠.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여기에 해당이 돼요. 46조 8호에 돈 빌려주는 거예요. 여신행위가 되겠죠. 여신행위.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요.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다고. 이자를 통해서 이익을 획득한다. 근데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광산업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이윤 획득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광산업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는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주된 목적은 광산업자 도와주기 위한 거야. 도와주기 위한 거. 이윤 획득이라는 거는 도와주는 과정에서 손해보면서까지 도와줄 수는 없잖아. 그래도 대한광업진흥공사도 직원들 월급 주고 하려면은 실비 정도는 받아야지. 그래서 그 실비 정도 받기 위해서 이윤을 획득하는 거지 돈 벌려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닌 거라고. 근데 편의점 주인은 돈 버는 게 주된 목적이죠. 누구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한 번 하고 말려 그러면 그거는 이윤 획득의 목적이 없는, 영리성이 없는 거예요. 자, 매매 행위를 하는데 이윤 획득의 목적도 있고 이윤 획득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야.
근데 계속 반복성이 없는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봤어. 어디서 봤을까? 애프터 로스쿨에서 봤어요. 시험 끝난 무렵, 요즘 무렵에 작년 책 싸게 팝니다. 내놓죠? 그렇죠? 싸게 팔았을 때 그 책 판 거에 따른 권리금의 귀속 누구한테 돼요? 판 사람한테 되지. 책 파는 행위? 매매 행위예요. 사다가 중고로 파는 거니까. 그거 왜 팔아요? 그냥 폐지로 처분 안 하고.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윤 획득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야. 누구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책 싸게라도 팔아갖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책 팔려고 내놓은 학생 상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건 아니죠. 상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왜 상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계속 반복성이 없거든. 그 책 한번 팔면 끝이야. 걔는 상인은 아니에요. 편의점 주인은 어때요? 물건 사다 팔죠.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었고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계속 사다 팔죠. 그 사람은 상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인이 되려면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리성, 계속 반복성이 인정이 되면 영업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그러죠. 이걸 영업성이라고 불러요. 영업성. 자, 편의점 주인한테 요런 것들, 이걸 막 그냥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주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드리면서 편의점 주인은 계속 매칭을 시키세요. 이런 게 이제 당연 상인이다. 자, 그런데 이 영업성이 인정이 돼도 상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기업성이 없으면 상인이 아니에요. 기업성이 없으면 자기 명의로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업성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 예외는 뭘 말하는 거냐? 46조 단서에 나와요. 46조 단서를 보세요. 자, 46조 각호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단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상인이 되지 못해요. 상인이 되지 못. 뒤에 소상인이라는 걸 배우는데 소상인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얘의 경우에는 상인이 아닌 거야. 나중에 소상인의 경우에는 상인이지만 상법 규정 중 일부적인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뿐인데 얘의 경우에는 상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제조하는. 이거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피용자들 느낌이 들죠? 피용자는 상인이 아니야. 어떤 사람한테 고용돼 있는 사람은 상인이 아니라는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들리죠? 그게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용어를 잘못 만들어 놨어. 우리가 임금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런 용어를 여기다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단서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되게 영세한 상인은 기업성이 없기 때문에 상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야.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되게 영세한 상인이라는 의미,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되게 영세한 자라는 의미라고. 영세한 자. 이런 거야. 우리 거기 예도 나와 있지만 인형 공장에서 인형 받아다가 눈깔 붙이는 일 있죠? 뭐 한 1년 전에 보니까 강호동도 어떤 프로에서 그걸 하고 있던데. 강호동도 인형 이렇게 이만큼 방에다 싸놓고 거기다 눈깔 붙이는 거야. 그리고 눈깔 붙이는 인형의 개수에 비례해 갖고 아주 소액의 대가를 받는 거라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공한 노무 또는 자기가 제조한 물건의 양에 비례해서 소액의 대가를 받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자는 상인이 아니다. 요거를 충족해도 상인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왜? 기업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민법 적용으로 충분하다는 거야. 자, 표현은 익혀두세요. 다음에 이제 당연상인에 관한 건 다 배웠어요.
잠시 쉬었다가 의지상인 볼게요.